네, 안녕하십니까. 자, 4강입니다. 책으로 제1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번호, 그 분량이 우리가 한번 강독하는 것에 딱 맞습니다. 한 8쪽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잘 딱딱 맞아 떨어져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방송용으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그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걸 그대로 다 읽으면 한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설명하니까 30분 되는데 20분짜리 그 방송용 녹음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분량이 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번에서 자연법 얘기했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다. 다 그런 게 있으니 다 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기준은 다 안다. 특별한 경우도 또 민족, 문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그런 것도 그래도 결국 밑바닥에는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한 기준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2번입니다. 몇 가지 반론 제목입니다. 34쪽입니다. 이제 앞선 강의에서 의자를 좀 똑바로 놔야 되겠네요. 그 자연법 전반적으로 그 루이스 얘기하는데 동의하지만 크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딱 떨어지라고 방식으로 주장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사람이 그 단어를 쓸 때의 그 개념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앞서의 그 강론을 하면서 강도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완전히 자연법 그대로가 완벽했는데 그리고 거기서도 아담과 이브는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인데도 따르지 않았다는 걸 보면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꼭 그대로 들어맞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맞는다고 하더라도 신라권이 된 다음에 이 현실에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볼 때 그 죄가 유전된다고 말하잖아요. 죄가 연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원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원죄라는 개념이 아니면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그거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인간이 노력해서 죄를 극복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다 우리들에게 들어온다는 말이죠. 이제 계속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연법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몇 가지 반론. 이 두 가지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일단 누구나 자연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안다. 그걸 못하는 걸 변명할 뿐이지 다 안다. 그런데 아는 걸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정말 토대라면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확실히 다져놓고 넘어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몇몇 편지들로 미루어 볼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도덕률 또는 바른 행동 규범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걸까요?
설명을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 온 것이 아닙니까? 라는 편지를 보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집단 본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애국심 이런 것들이 집단 본능이죠. 나를 지켜서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건 또 학습된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러한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겁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온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도와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집단 본능이라고 하는 거로 표현합니다.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온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와, 이거 그렇게 구분하네요. 세밀하게 하네요.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합니다. 본능하고 도덕률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본능은 내가 저기가 위험하지?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다 안 가지? 가지 말아야지. 자기 보존. 근데 그러나 가서 도와야지 하는 도덕률.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본능하고 도덕률하고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루이스의 글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도덕률과 본능 다르니까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본능만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하고 이건 집단 본능, 그리고 안전하게 피할래 하는 본능 두 가지만 있다면 그중 두 가지가 충돌할 때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은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또한 도덕률이 옳은 충동을 원래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애쓰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도덕률은 자연법입니다. 즉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 상상력을 일깨우고 동정심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단 본능을 자극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한 본능을 다른 본능보다 강화시키려 드는 것은 분명히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단 본능 자체가 너의 집단 본능은 지금 잠들어 있으니 깨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도덕률, 자연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아노 건반 키 자체가 자신을 다른 키보다 더 크게 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악보를 보고 거기 연주하는 사람의 의지가 거기 작동돼야 그 키를 크게 누르는 거라는 뜻이죠. 하여튼 도덕률이 그래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본능, 집단 본능, 개인 본능 사이에서 도덕률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도덕적으로 살게 한다. 그거를 이제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이거 본능하고 자연법은 다른 거예요. 이거려면 조금 머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갖고는 들어오기 힘들어요.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구분된다는 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탁탁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늘 갈등을 하죠. 우리는 어떤 본능에 대해서든지 때로는 억누르며 때로는 북돋으라는 명령을 도덕률로부터 받습니다. 받긴 하는데 결국 결정하는 것은 자기죠. 거부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충동 가운데 어떤 것, 이를테면 모성애나 애국심은 선하지만 성충동이나 싸우려는 충동 등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똑같은 본능에 속하니까요. 싸운다, 성, 욕망 그런 것 그거는 나쁘고 모성애 이런 건 좋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돼.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거죠. 단지 싸우려는 충동이나 성충동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가 모성애나 애국심을 억제해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것 뿐입니다. 모성애는 표현하더라도 늘 괜찮은 거예요. 그거를 억제할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에 이혼해 갖고 아이를 남편이
부양한다면 어머니로서는 모성애를 억제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일반적으로 그거는 잘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나 군인처럼 의무적으로 성적 충동을 북돋우거나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워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 남자나 군인처럼 그게 따로따로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써야 더 맞아요. 결혼한 남자처럼 성적 충동을 북돋거나 군인처럼 싸우려는 충동을 북돋워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자네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을 억누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자녀나 나라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는 겁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리가 나야 될 때 안 나고 안 나야 될 때 나면 그건 잘못된 건데 건반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다. 가치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도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도 아니고 여러 본능 중에 하나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들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 우리가 선이나 옳은 행동이라고 부르는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은 실제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짓은 자신의 본성에 있는 본능 중 하나를 골라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따라야 할 사항으로 절대시하는 겁니다. 절대적 지침이 된 후에도 우리를 마귀로 만들지 않을 본능은 없습니다. 절대화하면 모든 본능은 나쁘게 된다, 그죠? 절대화하면 그렇죠. 보편적인 인간의야말로 안전한 본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애를 핑계로 정의를 무시할 경우 여러분이 이른바 인간을 위하여 계약을 깨뜨리며 재판의 증거를 위조할 것이고 결국 잔인한 배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인간애를 절대화하게 되면 살인범도 또 징벌을 갈 수 없는 거죠. 본능은 그걸 옳고 그른 거로 따질 수는 없으나 좋은 본능, 나쁜 본능이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절대화하게 되면 잘못될 수 있다.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들은 대개 부모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단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당연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습득해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하여 얻게 된 어떤 경향성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막에서 혼자 자란 아이는 구구단을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단지 인간의 관습, 즉 인간이 스스로 구성해낸 것으로서 인간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달리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구구단을 안 배운 아이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 그 구구단 아는 애들에게는 구구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구단이 없는 거다. 아니, 그게 아니죠. 잘못 얘기했어요. 없는 거다가 아니라 구구단을 다른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단은 2, 2는 4, 2, 3은 6 하잖아요. 그걸 배운 아이들은 그것도 알아요. 모르는 아이들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르는 아이에게 2, 2는 4가 아니라 이걸 다르게 해서 2, 2는 7, 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있는 거, 선언적인 거래. 제가 지난 강독에도 얘기했는데 루이스에 의하면 이 도덕률, 자연법 이거는 선언적인 겁니다. 아포리오리 맞나요? 아프리오리 선험적인 것, 경험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루이스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들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달라졌을 수도 있는 단순한 관습이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좌측 통행이지만 우측 통행이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 그중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2는 7이 될 수는 없어요. 첫째,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으며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관습에서 차이가 있으나 전체 흐르는 방향은 있죠. 같죠. 반면에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할 때에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낮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없다면 도덕적 진보란 무의미한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진보란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한 도덕관이 다른 도덕관보다 더 진실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을 수 없다면 야만인의 도덕보다 문명인의 도덕을 선호하거나 나치의 도덕보다 기독교의 도덕을 선호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나치의 도덕,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인종들을 특히 유대인이나 장애인, 집시 이런 쪽을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그런 도덕이죠. 물론 실제로는 우리 모두 도덕관에 우열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도덕관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이들이야말로 개혁가나
개척자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지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을 판단한 것입니다. 즉,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준 것이지요.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기준은 그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 그 기준이 도덕률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은 그 두 도덕을 참도덕이라고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며 이게 자연법이고 도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이 진정한 옳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여기까지 모순되는 건 없죠?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어떤 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들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천천히 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우리가 머릿속에 넣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접근하는 방식을 배우게 돼요. 이 점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일 여러분의 도덕이 더 참되면 나치의 도덕이 덜 참되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그 무엇,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다고 하는 것도 다 나치의 도덕이거든요. 자기들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잘못된다고 말하는 것은 또 좋은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뉴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더 참되거나 덜 참될 수 있는 이유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뉴욕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내가 그려낸 도시라면 어떻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참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존재한다. 도덕률이라고 하는 게. 그걸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과 거짓 자체가 아예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행동 규범이 단순히 각 나라가 어쩌다가 승인하게 된 사항들에 불과하다면 절대적인 기준으로가 아니라 나라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제공된 거라고 불과하다면 한 나라의 승인이 다른 나라의 승인보다 더 올바르다는 말은 의미가 없어지며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느니 나빠졌느니 하는 말 또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간이 자 보겠습니다. 한쪽만 하면 되니까 시간도 거의 다 맞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결론은 바른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 때문에 종종 자연적 행동 법칙에는 없다는 의심을 하게 되긴 하지만 하도 이제 엉뚱하게들 행동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니까 사실은 이런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그런 행동 법칙이 존재한다는 정반대의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과의 차이를 도덕적인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소.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요? 라고 묻더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 대가로 초자연적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이웃을 죽이거나 미치게 만들고 날씨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원칙에 옳은 거를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도덕률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녀를 그 당시는 실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도덕률에는 차이가 없는데 그거를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느냐 아니냐, 팩트, 그렇죠, 팩트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그 행동까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어쨌든 이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도덕률, 자연법은 분명히 있다. 그는 대충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더 근원적이다. 이게 이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녀가 없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집에 쥐가 없다고 생각해서 쥐덫 놓기를 그만둔 이를 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야, 요거는 좀 확 들어오지가 않네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냥 팩트와 도덕적인 원칙, 그 관계를 말하고 있는 중에요. 마녀를 믿지 않게 된 것은 지식의 큰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녀 재판, 그걸 안 합니다. 근데 마녀가 없다고 해서 마녀 사냥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인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알아서 그대로 한 거니까 그 도덕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뜻이죠? 이 말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네요, 여기서. 마지막 부분이요.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이 자연법, 도덕률 이런 것들이 아주 고유하게 선언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친근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 도덕률, 자연법 이런 것이 존재한다. 고유하게 있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